오늘 저희가 살펴볼 신문들은 2026년 1월 30일 소식들입니다. 이걸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이건 마치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엿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 로봇, 신약, 그리고 도시계획까지 정말 거대한 구조물들이 세워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동시에 그 화려한 청사진의 이면도 함께 보이죠. 뭐랄까, 아주 멋진 초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집안이 과연 튼튼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식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미래를 건설하는 법, 이 주제로 한번 엮어볼까 합니다. 불안정한 기반 위에 미래를 건설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가장 먼저 지금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물, 바로 AI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덕분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2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솔직히 감이 잘 안 올 정도로 엄청나네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거품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AI 골드러시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지금 너도 나도 AI라는 그물 캐러 다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돈을 버는 건 아직 그물 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가장 튼튼하고 좋은 곡괭이랑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파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가 바로 그 곡괭이인 셈이죠. AI를 구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핵심 부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데이터 처리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인 메모리거든요. 기존 메모리가 그냥 단층 주택이라면 HBM은 데이터가 사는 초고층 타워 팰리스 같은 거죠. AI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해서 이 HBM이 없으면 작동 자체가 안 돼요. 삼성은 다음 달에 6세대의 HBM4 양산을 시작하고 SK하이닉스도 시장 리더십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반도체 경기 호황을 넘어서 AI라는 새로운 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누가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군요. 바로 그 싸움으로 봐야 합니다. 그 곡괭이가 워낙 비싸고 또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걸 만드는 소수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 강력한 AI 기술이 반도체 칩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려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행보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전기차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중단하고 그 라인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 기지로 바꾼다고요? 아니 이제 막 전기차 회사로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괜찮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력 사업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승부수죠. 그는 전기차 시장이 점점 치열해지는 레드오션이 될 거라고 보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다음 시장, 미래로 먼저 건너가려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던 노하우랑 AI 기술을 결합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돕는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건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연말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자동차 공장에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정말 눈앞에 온 겁니다. 거대 기업들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제논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단순히 AI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AI로 해결해주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실행형 AI라는 개념이 재밌었어요. 네, 기존의 생성형 AI가 똑똑한 비서처럼 보고서를 써주고 아이디어를 줬다면 실행형 AI는 정말 일을 하는 직원에 가까워요. 제논의 원에이전트 같은 기술은 사람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쓰듯이 AI가 직접 ERP 시스템에 접속해서 전표를 처리하고 이메일을 열어서 첨부 파일을 저장하고 답장을 보내요. 이런 AI 직원들이 수백, 수천 명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AI가 직원이 되고 심지어 경제 주체가 되는 세상이네요. 해시드 오픈 파이낸스가 AI 에이전트 간의 결제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마루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딱 연결되네요.
AI 직원에게 월급도 주고 AI끼리 물건을 사고 팔게 하려면 전용 화폐 시스템이 필요할 테니까요. 맞아요. AI 에이전트 신원을 확인하고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그런 통제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해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제도적 장치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눈부신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불안정한 기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화려한 AI라는 건물이 서 있는 데이터라는 집안이 사실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네요. LLM 그루밍이라니 단어 자체에서부터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특정 세력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리면 AI 모델들이 이걸 진짜 정보인 줄 알고 학습해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AI의 세계관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종하는 일종의 디지털 가스라이팅인 셈이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데요.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 논문에서 가짜 저자나 가짜 학회 같은 잘못된 인용이 100건이나 발견됐다는 건 학문이라는 가장 신뢰도 높은 영역마저 오염됐다는 뜻이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러시아가 퍼뜨린 친러시아 선전물이 여러 AI 챗봇의 답변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구글 AI가 건강 질문에 전문 의료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인용했다는 건 정말 아찔한 일이죠. 챗GPT가 노예제를 옹호해 있던 편향된 온라인 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답변한 사례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AI에게 질문할 때 그 답변이 과연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오염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이제는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빈말로 들리지 않네요. 더 큰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이걸 완벽하게 걸러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독립적인 외부 검증 기구를 만들어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AI라는 건물을 계속 높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건물이 서 있는 집안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구조는 안전한지 검사하는 안전진단이 시급해진 거죠. 이런 신뢰의 문제는 비단 AI 세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현실 세계에서 내리는 거대한 결정들을 보면 이 신뢰라는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넥슨의 결정은 정말 전례가 없네요. 네,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오류가 발생하자 서비스 시작부터 공지 시점까지 모든 유료 결제 대금을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규모가 최대 1,5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해요. 1,500억 원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일부에서는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결단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차피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더 큰 과징금을 맞을 수 있으니 비싼 돈 주고 여론을 산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순수한 선의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아주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죠. 단기적으로 1,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여기서 무너진 신뢰를 방치하면 앞으로 나올 모든 신작 게임에 확률 조작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거예요. 그 장기적인 손실은 1,500억 원보다 훨씬 클 수 있죠. 결국 단기적인 재무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는 데 베팅한 겁니다. 비싸지만 어쩌면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든 셈이죠. 현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셈이군요. 반면에 아예 새로운 기반을 찾아 떠나는 과감한 베팅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로 세계를 휩쓴 제약사 일라일릴이 이야기인데요. 다른 경쟁사들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너무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있는데 릴리는 오히려 여기에 1년간 6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다고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외치는 격인데요. 릴리의 전략은 영악해요. 젯바운드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미래에 가장 확실하게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보는 미래가 바로 원샷 신약, 즉 주사 한 방으로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유전자 치료제예요.
난청, 심혈관 질환, 망막 질환처럼 지금까지는 치료가 어려웠던 병들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죠. 물론 실패 확률이 매우 높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시장의 모든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알지노믹스와 협력한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미래를 향한 투자는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좀 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작년에 합산 매출 300조 원을 넘기면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20% 넘게 급감했어요. 고율의 미국 관세 부담 때문이라고요? 네, 작년에 관세로만 7조 2,030억 원을 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미래를 위해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지만 그 공장이 완공돼서 관세 혜택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미래차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죠. 투자액을 22.8%나 늘려서 17조 8천억 원을 친환경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자율주행, AI 같은 핵심 기술에 쏟아붓기로 한 것도 이런 절박함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런 전략적 결정 외에도 외부에서 오는 충격으로 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네요. 대법원에서 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주는 비정기적인 보너스니까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늘어나는 거니 좋은 소식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신 걸 보니까 20년 근속자가 목표 인센티브 1,2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2천만 원이나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삼성전자의 경우 이 판결 때문에 연간 2천억 원의 퇴직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직원들이 과거에 못 받은 퇴직금까지 소급해서 달라고 소송을 걸면 그 부담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업의 임금과 퇴직금 체계라는 기반 자체가 법원의 판결 하나로 흔들리게 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저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해 분투하는 동안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더 큰 판, 즉 거시경제와 정부 정책의 흐름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참 흥미로운데요.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낙관론을 폈는데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건 서로 모순되는 신호 아닌가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죠?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의 정체예요.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으니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바로 그 입장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으니 불안해서 현금 대신 금을 사 모으는 거예요. 즉, 경제는 괜찮아 보이는데 세상 돌아가는 꼴이 불안하다는 심리가 공존하는 거죠. 그런 불안한 심리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어요. 그 주역이 개인 투자자들이라고요. 올 들어 한 달 만에 ETF에 13조 원을 쏟아부었다는데 이건 작년 전체 순매수액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특히 코스닥 관련 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성장주에서 더 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가장 큰 판을 뒤흔들 만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신도시를 주로 외곽에 지었던 것과는 달리 용산, 과천 같은 서울의 최고 핵심 입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요. 네, 방향성 자체는 매우 파격적이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거니까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킨 부지를 합쳐 12,500가구,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를 합쳐 9,800가구, 이 둘만 합쳐도 거의 판교 신도시에 육박하는 3만 가구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듣기만 해도 솔깃한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은 항상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따라붙잖아요. 특히 용산은 정부와 서울시가 생각하는 공급 물량부터가 다른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이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수많은 난관으로 가득 차 있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힘겨루기,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조달 문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계획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7월에 발표된 보유세, 양도세 개편까지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의 기반 자체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AI라는 거대한 신기술의 등장과 그 이면의 신뢰 문제부터 불확실성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에 베팅하는 기업들의 모습, 그리고 거시경제와 정부 정책이라는 거대한 힘까지, 이 모든 게 불안정한 기반 위에 미래를 건설하려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부터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 도시계획의 현실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쌓아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미래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건물의 높이와 화려함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할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땅을 파보며 집안의 상태를 점검하는 지질학자의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기반은 지금 얼마나 단단한가요?